네. 지금 공유되는 화면이 전체 화면 공유되시는 아, 건가요? 아니다. 지금 요게 슬라이드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 그래요? 네. 이게 슬라이드가 두 개로 보이시죠? 네네네. 아, 어, 요거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네, 이제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네, 강의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어, 대상이 전공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수준까지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좀 적절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측만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10도 이상의 이제 변형을 보이는 경우를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10도 미만은 이제 정상이 되겠죠. 후만층은 이 반대로 이제 측면상에서 봤을 때 각도 변형이 있는 걸 후만층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측만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능성 척추측만증이 있고 구조적인 척추측만증이 있는데 기능성은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허리가 되게 유연하고요. 교정이 쉽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교정할 수가 있고 구조적 측만증은 영구적이고 이제 교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뼈 자체나 아니면 디스크의 변형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기능성 척추측만증 원인은 이제 뭐 자세 불량, 뭐 무거운 가방 들거나 허리 통증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측만증은 진성 척추측만증이 아니니까 저희가 당연히 구분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 측만증이 네 가지로 보통 분류가 돼요. 선천성이 있고, 신경근육성 원인으로 생기는 게 있고, 섬유종성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할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선천성 척추측만증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뼈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고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신경근육성병은 이제 이 뭐 SMA처럼 이제 그냥 듀시엔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처럼 근육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신경 자체에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수술 전에 이랬는데 뭐 수술 후엔 이렇게 해서 뭐 양팔을 좀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뇌성마비로 인한 거는 뭐 잘 아시죠? CP는 이제 브레인 펑션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그 머슬 컨트랙처가 계속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이제 측만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 섬유종성 병은 이제 신경 섬유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카페오레스팍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이제 누로파이브로마로 인해서 뼈의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이제 원인 미상이란 뜻이에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들을 다 제외하고 검사를 다 했는데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측만증을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원인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사춘기 때 성장하면서 같이 생기고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고생에서 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견이 된다. 특징적인 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제 5배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5배는 아니고요. 유병률이 1대1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진행할 확률이 여학생에서 높습니다. 측만증은 이제 80% 정도를 얘네가 전체적인 측만증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10년간 서울에서 서울 경기 지역 유병률 검사한 건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한 2배 높죠. 평균 한 6%라고 돼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는 했는데 이제 이 표를 보시게 되시면 점점 증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한 20년치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폭으로 줄어들어서 평균 유병률은 4%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보통 평균 유병률 한 4% 정도로 발표하고 있어요. 측만증의 발생 원인은 뭐 아직 모른다. 예, 다양한 추측들이 있어요. 뭐 유전적 요소가 있다. 한 25%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평형 감각이 이상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근육 자체가 이상해서 뭐 원인은 밝혀질 수 없지만, 그냥 디스크 자체가 구성의 컴포넌트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니얼 글랜드의 변형이 생겨서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썰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원인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측만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뭐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측만증이 많이 진행하면 심장과 폐의 내부 장기를 눌러서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80도 미만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두고 환자를 좀 볼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게 이제 궁금한 게 척추 측만증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요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놀라서 막 이제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40년 추적 관찰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특발성 척추 측만증하고 요통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근데 그럼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가 성인이 되면은 정말 연관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척추 측만증이 있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약간 불안정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의 컨센트레이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행성의 변화를 좀 가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이게 핵심적인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냅두면은 점점 진행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각도가 많이 진행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니까 조기에 검사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시각적인 검사입니다. 보통 가족들이 보통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의사가 보는 경우는 뭐 실제로 외래에서 보는 건 어머니들이 다 확인하고 오는 거죠. 보통 이제 옆구리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숄더 임밸런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검사죠. 아담스 포워드 밴딩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등 늑골이 도드라지니까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이제 학교 검진 통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학교 검진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학교 검진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과 유럽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효용성 측면에서 떨어지니까 하지 말자. 근데 유럽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에 치료하자 이렇게 컨셉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측만증의 진행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키가 크면서 측만증의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가 얼마나 크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이 친구가 측만증이 있더라도 진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 선생님들 벌써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성장 단계를 판정하는 방법은 이제 성장판을 보고 하는데 연령마다 좀 틀리죠.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손가락을 봐요. 11살에서 12살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엘보우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골반의 나이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서 사인이라고 해서 뼈가 장장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측만증이 보통 10살, 11살에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리서 사인으로 대부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1에서 5단계까지는 안 오는데요. 1, 2단계, 그러니까 리서 스테이지 1, 2단계, 골반의 나이테를 보는데 이걸 리서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1, 2단계가 성장이 가장 왕성할 때예요. 그리고 3단계에서 5단계는 성장이 줄어든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시피케이션이 전혀 안 보이니까 이거 요건 0단계, 약간 그 눈썹처럼 보이려고 하면 1단계고요. 그다음에 이 나이테 전체 길이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2단계, 그다음에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3단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단계, 5단계는 이제 끝까지 갔다가 5단계는 이제 유압이 되는 단계인데 성장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측만증이 진행하는지 위험식인데 요거는 뭐 왕족보죠. 그, 척추외과학회도 강조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 보통 이제 12세 이하, 10세, 11세에 많이 진행한다고 돼 있고 초등학교 보통 5학년, 6학년이에요. 그다음에 초경이 없을 때 당연하죠. 초경이 생기면 그로스퍼시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성장 단계 2단계 이하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것저것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친구가 이제 그로스 하이트를 키를 계속 재게 됐을 때 키가 무럭무럭 크는 시기, 그러니까 키가 막 변화되는 시기에는 측만증의 진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성장이 완료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나이로 봤을 때 여학생은 이제 15.5세, 남자는 16.5세로 한 1년 정도가 차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를 보통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좀 오래 봐요. 여학생은 17세, 남자 학생은 18세까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이렇게 짧게 나이로만 보게 되면은 이제 환자를 추시하는 거나 관계 관찰하는 걸 놓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경 시작하고 2년 정도가 되면 측만증이, 그러니까 키가 많이 안 크기 때문에 측만증은 잘 진행하진 않는 것 같고요. 성장 단계가 4단계, 리서 스테이지 4단계 되면 측만증이 대부분 멈춰요. 네, 측만증의 치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책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게 이제 기원전 3,500년 전에 이게 나왔던 그 크리슈나 이게 인도 책인데 꼽추가 있었는데 일어서라 해서 폈다는 거예요. 이제 트랙션 치료의 일환이겠죠.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사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했던 치료도 하고, 네, 이제 갈렌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갈렌이 위에 올라가서 사람 이제 붙들어 매놓고 지지 밟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치료도 했습니다.
이제 고대 터키는 좀 더 뭐 세련됐냐? 똑같아요. 사람 올라타서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거나 아니면 사람이 매달려서 치료를 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인도에서 이제 접골사들이 했던 건데 사람 이렇게 매달아 놓고 추다는 거죠. 이제 보조기 치료랑 비슷합니다. 사람이 매달려서 치료했던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척추측만증 치료하려고 이렇게 부항 뜨고 사람들 누르고 있고, 그다음에 약침 놓고 부항 뜨고 있고, 예, 침으로 치료한다고 하고 위에서 올랐다고 뭐 한 3천 년 전에 그랬던 사파랑 비슷하죠. 예, 하고 있고 트랙션 걸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 묶어서 당기고 있고, 예, 이런 기구 개발해서 꾹꾹 누르고 있고, 슬링이라고 해가지고 운동 치료한다고 해서 사람 묶어서 하고 있고요. 예, 기체조 하고 있고. 바뀐 게 없습니다. 3,500년 전 치료 방법을 뭐 지금도 쓰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치료가 될 수가 없겠죠. 통상적인 치료는 이제 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측만증 이게 너무 복잡하게 외우시면 힘들 수 있으니까 20도 기준으로 해서 20도까지는 일단 뭐 원래는 옵저베이션인데 최근에는 이제 운동 치료를 이제 그냥 누구 볼 수는 없으니까 운동 치료를 적용하고 있고요. 20도부터 40도까지는 보조기 착용하고 50도 이상일 때는 술적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조하는 거는 체조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균형감 상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북돋아주면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로스로 엑서사이즈라 해가지고 측만증으로 인해서 각도가 약간 진행하는 경우에서는 반대쪽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면은 자연 교정이 된다. 뭐 이런 원리로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예요. 아직은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근데 논문들도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고.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애들 뭐 20대 미만에서 보면은 18도였는데 운동 1년 하고 해서 8도로 자연 교정된 경우도 있었고요. 3년 뒤에 봤을 때 23도에서 5도로 좋아진 경우도 있었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22도인데 11도로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적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예, 보조기 치료가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외래에서 보면서 치료하게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조기의 교정 원리는 아주 뭐 간단합니다. 늑골을 밀어서 교정하는 거예요. 3점 교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늑골에, 에이펙스에 이제 늑골이 붙어 있으니까 늑골을 밀면 교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착용하는 시기는 각도가 20도 이상이면서 5도 이상 각도가 진행하는 경우에 착용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조기를 한번 찬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환자의 컴플라이언스가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조기 효과는 이제 측만증의 진행을 예방 방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측만증을 호전시키면 좋지만 실제로 호전되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예방 효과로 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보조기 착용하고 좋아진 경우들인데요. 1년 착용했는데 뭐 각도가 좀 보조기 착용할 때는 굉장히 엑셀런트 하죠. 근데 보조기를 풀 때가 중요하니까 이 친구는 교정이 아주 잘 돼서 뭐 15도로 됐어요. 그러면 최종 성장이 끝날 때까지 착용한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친구도 34도에서 21도로 좋아졌습니다. 48도였다가 37도로 좋아졌죠. 수술해야 될 경우가 안 해야 될 경우로 바뀐 겁니다. 그렇지만 뭐 다 좋아졌겠어요. 이제 악화되는 경우도 있죠. 30% 정도는 페일합니다. 32도였는데 무려 5년을 찼는데 42도가 됐고 32도였는데 3년 착용했는데 58도가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각도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년 착용했는데 30도에서 30도로, 3년 6개월 찼는데 46도에서 46도로. 보조기의 성공률은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조기를 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보조기는 예방 효과지 치료 효과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기의 치료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고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대규모로 이제 내셔널 와이드하게 코호트 스터디를 미국에서 했는데 스터디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 이유는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보조기의 종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TLSO 보조기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라고 해서 목 가지고 교정하는 걸 하는데 그 이유는 TLSO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에이펙스가 T6나 T5 이상이면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상 각도가 있으면 미러키를 쓰라는 건데 미러키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기를 차는 학생들이 대부분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이라서 보조기 하면은 이런 종류의 보조기 하면 다 도망갑니다. 측만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보조기를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양한 보조기를 사람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고 이런 종류의 보조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밴드형 보조기가 있는데
밴드형 보조기를 했는데 각도가 너무 많이 진행해서 저희 의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되게 팬시해 보이지만 교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조기 착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잘못 착용하면 욕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욕창이 생겨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환자들이 있어요, 왕왕. 그러니까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착용을 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잘못된 보조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보조기 착용 시간은 20시간 이상 착용하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는 20시간을 착용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경과를 봤다가 그 환자의 성장 연령에 따라서 14시간, 15시간, 16시간으로 조절을 합니다. 보조기는 뭐 당연히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죠. 그 다음에 적용이 2년 지나고 성장 단계가 4단계. 잘 보시면 성장이 완료된 시기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기를 떼고 나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50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에 1도에서 2도 정도 진행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50도 이상 되는 환자는 반드시 추시 경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 수술적 치료인데 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0도 이상 되면은 뭐 자연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적의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디베이트가 있고 논문도 거의 없고 연구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한데 원래는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성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장이 너무 되게 되면 뼈가 딱딱하니까 교정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공격적으로 어린 나이에 하는 추세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술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사못을 받고 교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의구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2분짜리 동영상인데요. 흑마증은 3차원적인 척추 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옆으로만 휘는 게 아니라 회전 변형이 생기면서 늑골 변형을 유도를 해요. 이렇게 늑골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보드 밴딩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늑골의 돌출을 보고 측만증이 있는 걸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런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나사못을 교정을 예상되는 범위에다가 범위로 확인해 놓고 나사못을 삽입해요. 예, 나사못을 삽입하고 나서 예, 강봉을 조립하고요. 예, 디로테이션 매뉴버라고 해서 강봉을 이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교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타이트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늑골이 이제 미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늑골을 잘라가지고 이 흉곽의 형태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수술 시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교정될지, 그 다음에 미용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흉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 수술적 방법만 설명드려도 뭐 되게 많은데 전공의 선생 수준이라 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가 제일 중요하죠. 전공의 선생들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클래시피케이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척추측만증의 클래시피케이션의 역사는 100년이에요. 예, 100년간 이제 현대화돼서 연구를 했고요. 1905년도에 이제 에이펙스의 위치랑 커브의 폼을 가지고 한 5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서지컬한 테크닉이나 관점이 아니고 형태를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엑스레이가 개발이 막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5단계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연성하고 그다음에 에이펙스의 위치를 가지고 했고 이 당시엔 해리턴 디바이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술 기구를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킹은 아주 이제 심플하게 이제 소락스의 커브만, 그러니까 흉추에 생긴 커브만을 대상으로 교정을 하고자 목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죠. 근데 이 해링턴 디바이스를 했을 때 킹의 가이드라인의 최대 장점은 심플하고 적용시켰을 때 거의 리프로듀스빌리티가 가장 굉장히 높은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단점은 소라시 커브만 했고 코로날 플레인만 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랭케는 나는 룸바도 볼 거야. 그래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이제 이런 관점과 그 다음엔 이 사람은 관상면만 봤네. 이제 시상면도 나는 확인을 해봐야지 해서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하죠. 이제 복잡한 단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교정해야 되는 거를 이제 스트럭처럴 커브라고 하는데 메이저 커브와 마이너 스트럭처럴 커브라는 컨셉을 적용시켜 가지고 둘 다 교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교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랭켓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킹과 비교했을 때 요추도 교정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줬고, 그다음에 시상면 플레인도 교정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그 릴라이빌리티가 높습니다. 근데 단점은 너무 복잡하고요. 사이드 밴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로테이셔널 디포미티에 대한 컨셉이 없고, 퓨전 레인지를 얼마나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랭크 클래시피케이션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 각도는 좋고 형태도 좋고 분석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뭐 어디를 유압을 해야 될지 내용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내용이 없어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를 킹이 한번 다듬고 랭케가 2002년도에 다듬었어요. 네, 랭켓 타입 1인데 이제 이거 싱글 소라식 커브고 네, 소락스만 규정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킹 타입 2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더블 소라식이거든요. 더블 소라식을 사람들이 구분하는 게 잘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킹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게 이제 T1 앵글의 틸트의 방향을 가지고 더블 소라식을 나누는 겁니다. 예, 킹의 원전에도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실까 봐 이거는 한번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수술은 그냥 소락스 전체를 이제 교정하고 L3까지 해서 교정하는 겁니다. 네, 더블 메이저죠. 그러니까 룸바도 커브가 있고 소락스도 커브가 있는 거는 이렇게 룸바부터 소락스까지 전체 교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랭케의 단점을 이제 극복을 한 게 석교 교수님이 만든 이제 서클래시피케이션인데 각도의 모든 패턴을 다 다룰 수가 있고 퓨전 이스텐트를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그리고 8개의 커브로 나눠지니까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커브, 메인 커브가 어디냐에 따라서 소락스를 싱글과 더블로 나누고요. 룸바를 더블 메이저와 소라코 룸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 로우 룸바의 퓨전 레벤지를 제시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단점은 이제 석 교수님의 모든 케이스는 이렇게 DVR이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 로테이션을 하고 나서 깍지를 껴서 한 번 더 척추체를 돌려주는 이런 테크닉을 할 때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최대 단점입니다. 예, 근데 저희 의국은 DVR 테크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진 않지만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발전된 클래시피케이션인 것 같아요. 싱글 소라시 커브인데 이제 소락스만 교정해서 교정이 잘 된 경우고요. 더블 메이저 커브인데 밴딩 뷰를 찍어보고 L3까지 교정한 경우, 밴딩 뷰를 찍어서 밴딩이 잘 안 되니까 L4까지 내려서 교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소라코 룸바인데 이제 룸바 커브만 교정하는데 교정하기 전에 밴딩 뷰를 찍어봐서 밴딩이 잘 되고 유연한 커브의 경우에 퓨전 레인지를 L4까지나 L3까지만 해서 교정을 됐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MIS 서저리인데요. 어, 그것도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실 때 척추측만증이면 길게 수술하시잖아요. 이건 저희 의국에서만 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5cm짜리, 3cm짜리 보통 이제 처음에는 2cm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수술이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3cm에서 4cm까지 늘렸는데, 인시전 2개 내지 3개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 프로시저는 프리핸 테크닉이고요. 이렇게 수술을 해서 로드 어셈블리까지도 저렇게 인시전 3개로 합니다. 하게 되면은 뭐 디로테이션 매니버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기 캐스 50도짜리는 이렇게 교정이 되는 겁니다. 인시전은 3개 내지 2개 정도 되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트랜스퓨전 안 하고도 수술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적용하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준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척추분과 교수님들 박형렬 교수님, 뭐 안중현 교수님 많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뭐 네. 코멘트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재혁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훌륭하신 강의 잘 네. 들었습니다. 우리 저 전공의 선생님들 혹시 질문 올라온 거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교수님.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네,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네, 저희 이제 보조기를 채우다가 풀을 때 네네. 주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또 안 하려고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주로 이제 또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또 차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네네.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차고 집에 오면 또 안 차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브레이스를 위닝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시나요? 아,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뭐 보조기 연구가 오래됐는데 아직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보조기를 정말 제대로 채우려면은 주간 보조기가 있고 나이트 보조기 두 가지 나눠지는데 주간 보조기가 교정 효과가 좋다고 돼 있거든요. 나이트 보조기는 이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닝할 때도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낮에 주로 차기를 원하는데요. 저 낮에 찼다가 밤에 하는 걸 풀렀다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를 저는 원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학생들은 이제 학교 갈 때 안 차려고 하거든요. 외관상 티가 나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은 더 안 찹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나이가 이제 14세, 15세 돼가지고 어느 정도 각도가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면 다 나이트 보조기를 하라고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진행하지 않고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들어온 거가 있나요? 네, 아직 없어서 계속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 척추박과 교수님들도 궁금한 거 있나요? 저도 이제 스콜리오시스 수술을 조금 했었는데 네, 나는 이제 그 소라코플라스티 할 때 예, 4개 정도 심한 이제 50도 넘어간 70도 80도 되는 애들은 4개 정도 자르고 네, 아까 보니까 동영상 만든 거 보니까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이제 엣지본드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묶어줬거든요. 아, 네. 해가지고. 근데 우리 양지혁 교수님은 소라코플라스티 하실 때 립을 갖다가 같이 묶어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아, 놔두시는지 자르기만 하시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늑골 성형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H본드나 아니면 이제 미니 플레이트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그 아마 페인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하시고 나서 이제 뭐 아주 드문 저희는 그냥 하지 않고 냅두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그 저희도 수초를 좀 했었는데 늑골을 자르고 나서 냅둬도 늑골이 1년에서 2년 안에 다 붙습니다. 이제 유합률이 98%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페이퍼가 있는데요. 많이 잘랐을 때, 적게 잘랐을 때를 비교했던 논문도 있는데 다 붙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이제 한 1 내지 2%, 그러니까 수술 한 100명 하면 1명 정도에서 페인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이년 되면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가 있을 수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좋은 테크닉 같은데, 근데 저희가 그게 이제 유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냅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미용적인 면에서 그게 훨씬 이뻐요. 이게 늑골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보호자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음, 예, 이게 애들은 등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 척추 측만증이 기능 수술이긴 하지만 80도 미만은 제가 볼 땐 미용 수술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술하는 친구들이 70도, 60도, 70도, 80도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호자의 만족도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미용적인 거에. 등 튀어나온 거를 어머니들은 견디질 못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소라코플라스티를 그냥 다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척추분과 교수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신재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양 교수님, 좋은 강의, 예,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가, 이제 커브가 이제 플렉스블한 경우도 있고, 좀 딱딱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이제 수술하실 때 혹시 뒤쪽에서 이제 릴리스 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어, 뒤에서 보면은 이제 그 파셋이 있고 그 인페리어 아티큘러, 스페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 또 이제 리가멘트 플레이브 이제 스피너스 프로세스 등이 있는데 네, 네. 혹시 그 이 릴리스를 어느 정도까지 그 했을 때 요 이제 그 교정이 변형 교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릴리스를 하시는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퍼 레벨에서의 그 에지센트 세그멘트의 텐션 밴드 고려하여서 그 스피너스 프로세스를
혹시 이제 어느 그 프리저브 하는 그 범위가 있으신지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다이렉트 버티블 로테이션 사용 안 하신다고 하셨을 때 혹시 교수님이 예. 사용하신 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릴리즈는 유연성에 따라서 틀린데, 그러니까 유연성을 저희가 그 밴딩 뷰로 확인하긴 하지만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밴딩 뷰가 리프로듀서빌리티도 없고 어떻게 밴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국은 나이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나이가 그러니까 아주 성인 전 17세나 16세 이전이면은 실제로 예전에는 파스텍토미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예, 파스텍토미 안 해도 그 교정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퓨전 베드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스피너스 프로세스 다 잘랐거든요. 완전 와이드 오픈해가지고 스피너스 프로세스 다 잘랐는데 물론 퓨전 베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뒤에 이제 리가먼트 컴플렉스를 다 날리니까 유연성이 좀 더 좋아져서 더 교정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피만 많이 나고 이렇게 교정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유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16세 미만에서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되는 환자에서는 파스텍토미도 하지 않고요. 나사못만 다 받고, 그다음에 디로테이션 매니버로 교정하고 있고요. 근데 17세, 18세, 20세에서 성인이 되면은 약간 얘기가 틀려집니다. 굉장히 리지드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 뭐 드렸지만 저희 소라코 플러스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은 립 케이지에 저희가 손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립 케이지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을 보고 스피노스 프로세스도 날리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고 그전에는 파스텍토미를 해서 교정하게 되면은 교정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더 많다. 완전 성인 이제 20대, 30대도 있거든요. 실제로 30대 수술하시는 환자도 있으면은요. 그런 환자는 다 크랙 오세토미 합니다. 뒤쪽에서 이제 저희가 ALL만 남기는 상태에서 오세토미를 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에이펙스 부분에서 보통 5개에서 6개의 크랙 오세토미를 치면은 교정이 좀 잘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립 케이지를 어느 정도 릴리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컨벡스 사이드만 아니라 컨케이브 사이드에도 오세토미를 치고 있고요. 저희가 DVR은 하질 않는데 이제 그 이유가 예전에 DVR을 해서 했는데 모노스크루로 해야 되거든요. DVR은 모노스크루로 하게 되면은 스크루가 뽑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뽑히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해서 실제로 정말 되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해서 잘 안 하고 있고요. 디로테이션 매니버만 한 상태에서 최근에는 그냥 스크루도 폴리스크루 그냥 다 써요. 근데 그 이유가 어, 약간 해링턴의 컨셉인데, 그 로드만 집어넣어서 디로테이션 매니버를 해서 교정을 한 다음에요. 스크루를 돌려서 스크루를 2차 교정을 합니다. 스크루 대가리를 똑바로 세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트랙션도 되고, 이제 시프팅 효과를 얻으면서 교정이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동영상도 오늘 발표 자리에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지엽적인 게 아닌가 해가지고 오늘 좀 제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나중에 양재 교수님 우리 저 펠로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스쿨 유시스 또 훌륭하신 양재혁 선생님 아유, 또 다른 있으시잖아요, 위에 분. 네네. 예, 그분한테 또 한 번씩 가서 배울 수 있게 연락을 드리면 잘 받아주세요. 예, 교수님. 제가 많이 예. 부족한데,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네. 너무 훌륭한 강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질문이 없으신가? 네, 없습니다, 교수님. 이 시간이 됐으니까 좀, 네, 시간이 다 박 돼서 교수님 그럴 것 같습니다. 마치시죠. 네. 네, 저희 이제 시간 마무리 돼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교수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양 네,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